저는 이제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이 민족종교협의회 이제 학술위원회가 있는데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민족종교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세계에다가 비전을 선포하거나 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같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잡은 것은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과 미국과의 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쟁 속에서 한국 민족 종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학술위원들께서 제기를 해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평화공동체, 정말 민족종교가 세계 평화공동체를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그러면 1차적으로 해보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모아져서 오늘 민족종교가 평화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초종교 시대. 초종교 시대란 말이 조금 표현이 이상하죠. 일단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초종교 시대의 핵심은 종교가, 특히 제도 종교는 위기 상황에 옵니다. 제도 종교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 수 그리고 성직자 수 감소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기 현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그럼 한편으로는 신자 수도 줄고 성직자 수도 줄고 있는데 그럼 어떤 시대가 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영성은 맑아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관심들은 아주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것이라든지 영성에 관한 것이라든지 정신세계에 대한 관심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족 종교가 과연 그런 시대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제도 종교로 계속 남아있을 때는 숫자가 줄어들거나 또는 역할이 줄어들거나 하는 상황들을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언젠가는 종교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거대 종교도 제도 종교도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로마 문명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몽고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거대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그것을 존속시킬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조들께서도 한국의 민족 종교를 세우시면서 비전을 얘기해 주셨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또는 세계의 부모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선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 스스로도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도 그러면 세계의 부모국이 될 만큼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나? 또 그만한 능력을 펼치고 있나? 이런 이제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 또는 피어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민족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초종교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제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 현상과 그리고 또 다른 영성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도 확실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 주체를 뭐로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에 한국 민족 종교가 당면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또는 세계에 전달해 줄 어떤 근본적인 철학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국 민족 종교는 충분하게 세계를 이끌어갈 또는 세계의 불평등 문제, 전쟁 문제, 평화 실현의 문제를 이끌어갈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 철학을 가지고 있다. 세계 보편 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기조 강연을 얘기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리랑 부분, BTS 이런 K-팝이나
K문화 또는 K드라마 이런 부분들이 확산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그런 문화의 열림이 한국 사회에 열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 정신이 전 세계 알게 모르게 퍼져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죠. 그럼 이런 시기에 한국의 민족 종교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과제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잡은 것이 상생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시간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핵심 짚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44페이지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한국의 민족 종교가 근현대 전환기에 발생한 민중의 고통과 문명적 병리를 개벽의 언어로 진단하고 상생의 철학으로 새로운 인간상과 사회 질서를 제시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학 천도교의 시천주, 인내천은 인간 존엄과 사물 존중을 모심의 윤리로 정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엄성, 인간 존엄성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존엄성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월 선생도 그렇지만은 경천, 하늘을 경배하고 그리고 경인,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한 것은 경물이죠. 경물은 모든 사물, 모든 자연 현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기후 문제, 생태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적 원리를 다 밝혀놓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산계의 해원 상생은 원한과 상극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풀어서 서로 살리는 평화윤리를 제시했습니다. 아주 큰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 해원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쟁의 문제 또는 불평등의 문제, 억압과 갈등의 문제, 식민지 건설과 이런 것을 통해서 강대국 중심의 문명사회가 이루어졌던 식민의 문명사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도 원한이 어느 정도 맺혀져 있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중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나 미국과의 원한이 맺혀져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맺혀져 있는 원한을 어떻게 갚을 거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상극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색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리를 내놨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원, 원한을 풀어내야 상생이 가능한 부분이다. 근본적인 해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상생의 문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신앙, 어렵죠. 이론상의 신앙을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을 얘기하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법신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법신불인데 그게 법신불이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법신불이 아니라 내 내재화된 신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의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내 마음의 부처님을 발견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와 같이 사인여천 시천주의 사상과 같이 모든 삶을, 모든 인류, 모든 생명들을 서로 부처님과 같이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공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들을 내놨죠.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원리들이 이런 곳에서 밝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정교와 한국 고유 사상도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리고 삼일 철학을 통해서 결국은 천지인이 함께 가자는 거죠. 이런 원리들은 정말 세계 보편 윤리로서 모든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밝혀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초종교 시대 탈종교 현상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갤럽의 조사라든지 또는 세계에 있어서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매우 유명한 그런 그 데이터 센터인데, 거의 종교적인 그 제도 종교의 신자 수나 또는 제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갤럽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한 2년 전에 조사했던 부분들인데, 한국의 종교계가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조사 연구도 했었죠. 그 조사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는 거의 70% 이상 한국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년 전에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 20%가 안 됩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죠. 그런 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도 종교들은 각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느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초종교 시대 때의 세계 공동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쟁 갈등의 문제, 아직까지도 식민지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없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차원의 식민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식민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 그리고 정치, 군사력에 있어서 또는 문화까지도 포함해서 또 다른 차원의 종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종속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대한 국가나 또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또는 대기업에 내가 종속되어져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종속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차원에 보이지 않는 식민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AI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강대국가, AI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대 기업들의 종속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 자료를 넣고 그러지만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서구 유럽이나 미국 사회나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 종교, 한국의 정신문화 거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예속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AI를 쓰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거의 거기에 편제되어 있는 지식사회, 유럽과 미국 사회에 중심된 지식에다가 우리는 예속되어져서 그 자료들을 계속해서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47쪽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AI 인공지능이 종교 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자꾸 물어보죠.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도 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원불교 학자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원불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70%는 맞는데 30% 틀립니다. 아주 엉뚱하게 잘 얘기합니다. 원불교의 은사상 가지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은사상을 얘기하면서 말이 바뀌어져 버려요. 민족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민족적인 일반적인 것들은 얘기를 하는데 세밀한 것은 틀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AI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쳐줄 만한 아직까지도 그런 능력들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갖추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AI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AI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편중화, 지식 체계가 편중화되어져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과제인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구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신 부분이라든지
종교적인 어떤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구 중심의 지식사회로 편제되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적 다양성의 알고리즘이 현재는 없어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민족 종교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 만한, 그리고 그것을 거대 기업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어떤 자원들을 우리는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편중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족종교 상생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운의 시촌주 사상이나 사인여천의 관계윤리에 있어서 아까 이제 서구 민족종교를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접하고 연구하고 보면은 항상 이렇게 돼 있죠. 경천 그리고 교조가 말씀하신 내용 속에 항상 상제님 계시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하늘님도 얘기하시죠. 그런 가운데 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늘님이나 상제님이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신앙이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앙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는 것이 한국 민족 종교의 특징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서구 유럽은 또는 유일신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신이죠. 다른 것은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은 어디에 있어요?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죠. 그 신성이 인류 사회 또는 인간 사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또 어디에나 머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를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신성성에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민족종교의 특징은 그 범접할 수 없는 신성성을 다 끌어내렸습니다. 어디로?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끌어내렸죠. 우리들 자신에게 끌어내렸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적 신앙은 서구 유럽 사회에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 민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 위로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 위로 갖고 있는 것을 내재화시켜서 내 안에 그 신성성을 발현하게 하는 거고,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절도 하고 그리고 경배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의미를 위로 향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한국 민족적으로 옆으로 다 퍼뜨려서 인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자연 생명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얘기한 것이 바로 수운의 시천주 사상이자 사인여천의 관계윤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산 선생의 해원 상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풀잎 하나, 나무 하나 이런 것들도 존중하고 그 생명력을 우리가 귀하게 하라고 한 거고, 그리고 개미가 지나가면 개미집도 피해서 가는 거죠. 그건 퇴계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퇴계 선생의 경우에도 개미가 있으면, 개미집이 있으면 개미집을 피해서 가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사상들 속에서 하나의 미물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늘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태사안의 정신개벽의 경우에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물질 문명의 시대,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정신 문명은 열악해져서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되면 결국은 전쟁도 하게 되는 거고, 전쟁을 통해서 과학 문명을 전쟁에 활용을 해서
결국은 인류를 파괴하는 그런 생명 파괴의 도구로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나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서 인류를 위하고 모든 자연 생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윤리로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신개벽의 문제는 결국 물질 문명이나 과학 문명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홍암 선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홍익인간 상생윤리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 홍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군 사상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홍암 선생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민족만이 단군의 자손인가요? 내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민족만이 단군의 자손인가요? 중심된 단군의 자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중심된 단군의 자손. 모든 인류가 오색 구종이 모두가 다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표현이 다르죠. 이 표현 속에는 뭐냐면 중국은 중국이 중심이고요.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구이족이라고 해서 다 이방인들이고 다 오랑캐족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은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변방에 있는 오랑캐족들이에요.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천황 중심제고 그리고 천황은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태양신,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황은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신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류 사회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신성한 종족과 그리고 그렇지 않고 서빙하는 그런 종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의 핵심은 유대인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족이라고 생각을. 그런데 홍익인간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모든 인류가 다 단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윤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K-드라마, K-팝 또는 K-칼처, K-음식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번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저한테는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중동에 있는 학자가, 성직자이기도 학자인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음식 전부 다 정말로 제가 만났던 이란의 성직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퍼져서 이란 사람들도 엄청 좋아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 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어떤 문화 가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을 와보면 이란보다도 엄청 못 살고 있는 나라인데 2000년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런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교육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 교육열이.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하다. 빠르다. 신속하다. 그리고 창의적이다. 받아들이면서도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거기에 깔려있는 근본 정신이 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홍익정신하고 상생의 정신하고 그런 정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원상생의 경우는 한국 사회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살상, 죽음, 그리고 피해, 아직까지도 남북 분단의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철학 속에 뭐가 담겨 있냐? 해원을 돼야 비로소 상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신세계는 정말 세계 보편 윤리로 우리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1쪽부터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초종교 시대 때의 보편 윤리로의 상생 철학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52쪽에서 얘기한 부분은 AI 무장 해제, 정신개벽의 문명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지난 5월 25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톨릭의 교황 레오 14세가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발표한 내용은 매그니피카 휴마니타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걸 교황의 회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황의 회칙을 얘기하면서 교황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공정성을 얘기하고 투명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AI가 disarmed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무기 해제되어야 된다. 아주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무기 해제라는 표현은 AI를 쓰지 마라가 아니라 AI를 발전시키되 살상용으로 만들지 마라. 인간을 해치는 형태로 만들지 말자. 인간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많은 사회가 오히려 혼란하게 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disarmed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이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레오 14세가 얘기했던 내용 속에 하나는 인간의 주체성과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그럼 한국 사회 민족 종교가 그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보다 더 인간의 존엄성 부분은 우리가 민본 사상에는 다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넘어서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상생의 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AI가 거대 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고 거대 국가 중심으로 가고 있고 한국 사회도 현 정부가 거의 AI에다가 다 세속말로 몰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윤리 부분은 아직까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될 거냐? 인류 사회, 한국 사회의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 그러면서 균등하게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가면서 나와 더불어서 인류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생태, 이게 파괴되기가 십상이거든요. 하루에만 물 100만 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수많은 물 자원들이 공장에다가 다 소모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공장을 짓다 보면 환경 파괴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연적인 전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핵발전소를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자연 생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거나 제한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가지고서 정말 AI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쪽에 한 가지 제가 이제 교조들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개벽 시대가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개벽 시대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E=mc 자승이라고 하는 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문명 공식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C =ms 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C는 문명이라고 하는 civilization을 상징하고, M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명, 과학의 문명을 상징하고, S라고 하는 것은 정신 문명을 상징하는데, M에다가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을 S라고 하는 정신 문명이 승해야,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비로소
참다운 문명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 민족 종교에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정신 문명, 교주들께서 말씀하신 개벽의 정신, 상생의 정신을 얼마만큼 확장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과제로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제로 삼아서 우리가 상생의 정신들을, 철학을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간략하게 이 상생 철학을 얘기하면서도 저도 고민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험성도 있거든요. 위험성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상생 철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선언적인 것에 끝나게 되면,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것이 제도적으로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가 무마시켜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강자와 약자, 강대국과 약소국 서로 상생하라, 선언적 의미로서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은 좋으나 실행이 되지 않은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과제인 겁니다. 두 번째는 상생 철학이 우리가 뛰어나고 세계 보편 윤리인 것은 틀림이 없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문화중심주의처럼 또 우리가 이런 것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문화 우월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 상생의 철학은 서로 상생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와 문명을 존경하고 공유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상생 철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